첫 번째 이슈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 빈소 모습을 많은 신문들이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문 대통령 조문 사양에도 각계 애도 행렬.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겠습니다 했지만 그래도 조문은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지금 조문 장소를 찾았는데 빈소를 찾았지만 많은 분들은 사실 발길을 돌렸어요. 밖에서만 보고. 그래서 사실은 일부만 조문을 하게 됐죠. 여기 있습니다. 모친 강아롱 여사 별세 이튿날 그리고 오늘 오전이 달인입니다. 어제 모습인데요. 정동영, 손학규, 심상정, 황교안 각 당의 대표죠. 조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했지만 야당 대표분들까지 오는 거는 이건 뭐 막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송기인 신부 권양숙 여사도 찾았다. 그리고요. 아베 일본 총리 일본 대사를 통해 위로전을 전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이 굉장히 좀 서먹서먹하고 어떻게 보면 좀 험악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대사가 왔고요. 그리고 다른 4강, 우리 주변에 있는 4강 대사들도 조문을 했었고요. 특히 아베 총리의 위로전이 전달이 됐습니다. 반면에 김부겸 등 여권 인사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조문을 못한 거죠. 문, 평소처럼 국정 살피길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는 더 있습니다. 보시죠. 문 대통령 야당 대표 조문은 받았지만 양정철, 김경수 등 뭐 측근 아니면 여권 인사들은 돌려보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방금 보신 기사처럼 국정에 전념해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모친 빈소 지키며 불효가 많았다. 뭐 이런 어떤 소회도 좀 밝혔고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들의 마음 다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위로를 했고요. 종단 대표 4강 대사 빈소 찾았다. 권양숙 여사 그리고 이낙연 총리는 조문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이 3장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권양숙 여사 그리고 이쪽은 주한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 대사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빈소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가족끼리 그걸 한다고 원칙을 정하셨다니까 그게 이제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뭐 여기서 그냥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먼 곳에 와줘서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아주 많이 아프시겠지만 개인의 아픔을 안으로 삼키시고 차분하게 장사에 임하신다고. 어머니께서 복이 많으신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또 문재인 대통령님 같은 분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와줘서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만. 네, 어제 뭐 빈소 모습 그리고 야당 대표들 조문을 마친 야당 대표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도 행복했다. 어머니 말씀 남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여러 가지 소회, 뭐 여기 사모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조문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겠다는 뜻에 따라서 어제는 일부만, 뭐 야당 대표도 일부만 조문을 했는데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통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을 향한 어떤 소회를 좀 밝혔습니다. 그중 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다. 어머니 말씀 이렇게 남기셨다. 그리고요. 영광 드렸지만 불효 훨씬 많았다. 슬픔 나눠주신 국민들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아무튼 뭐 어떤 이런 장례 이럴 때는 항상 많은 분들이 가서 위로하고 그리고 조금 사이가 불편했던 관계도 이런 때 통해서 뭔가 풀어나는 그런 매듭이 되고 매듭을 푸는 계기가 되고 하죠. 알겠습니다. 자, 유정걸 전 대표님. 당초에는 저 조문을 일절 받지 않겠다, 조화도 받지 않겠다 했지만 조화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야당 대표들의 조문은 받았어요. 이 부분은 뭐 나름 정도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예. 모친상 당한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전례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조문이 많이 올 수도 있고 굉장히 좀 국가적으로 예. 굉장히 몰릴 수도 있는데 예, 예. 그 가족장으로 했어요. 그건 예. 굉장히 잘한 거죠. 잘했는데 가족장이지만은 또 조문 자체도 또 정치 행위거든요. 정치에는 예. 조문 정치 뭐 조문 외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가족장으로 하되 그 정치인들 뭐 여야 대표들하고 또 외교 사절들 또 종교 지도자들 요 분들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또 예. 조문을 같이 받은 걸로 이렇게 한 건데 예. 가족장으로 한 건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이번에 돌아가신 강한옥 여사. 강한 여사가 예. 저희 어머니 세대하고 비슷하거든요. 어. 한 세대 30년이 차이 나요. 어. 저 세대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예. 한 분 한 분이 돌아가실 때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1927년생이시거든요. 예. 18살에 해방되고 아. 20대 초반에 6.25 맞고 아. 아주 한 분 한 분이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예요. 그리고 저 여사는 예. 이북에서 흥남철도 마지막 배 타고 거제도로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와서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연탄 배달도 하고 뭐 해다 너무 고생해서 예. 도망가고 싶다. 근데 도망갈 데가 없다. 예. 이 남한 땅에는 친척이 하나도 없어서 그럴 정도로 그 어른들의 생은 굉장히 좀 고생스러웠는데 예. 그래도 저는 그 마지막까지 정신이 올바르셔가지고 예. 그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예, 예. 산소호흡기 안 끼시고 예, 예. 그래도 행복했다. 이런 유언을 남기신 건 굉장히 복된 거 아닌가 싶어요. 10년 전에 김수환 추기경이 예. 예, 그 사랑하라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 유언을 남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큰 울림을 줬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그 천주교에 상당히 회귀해서 예. 그 영혼의 안식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저도 그렇지만 예.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떠난 게 아니고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저도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생 가슴속에 살아계시니까 예, 예. 가슴속에 사는 게 돌아가신 예.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어머니 모친상 계기로 우리 정치인들 예.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조국 사태 이후에 더 좀 분열이 됐잖아요. 서로 상대방을 안 보려고 하고 예. 상대방 존재를 서로 인정을 안 하는 우리가 굉장히 그 예, 예. 두동강에 나버렸는데 예. 이 모친상을 계기로 우리가 좀 더 화합하고 서로 상대방의 아픔을 같이 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좀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머니께서 마지막 말씀이 그래도 행복했다. 본인은 좀 불효를 했다. 뭐 여러 가지 영광도 있지만 불효가 많았다지만 어머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좀 소개를 했는데 아마 그래도 좀 마음이 그래도 그나마 좀 위로가 되고 편안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말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런데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 우리와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로전을 보냈잖아요. 이런 어떤 집안의 어떤 이 조사를 맞이해서. 그런데요, 김성수 평론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조의문 정도는 좀 보낼만 한데 소식이 없네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일단 뭐 통일부에서 예. 측에 예.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알릴 계획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공식적으로 이런 어떤 상황들이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또 그쪽에서도 공식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좀 빡빡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알고 다른 나라들도 오는데. 빡빡한 거죠. 예. 빡빡하다는 것은 예.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만큼 지금 현재 남과 북이 서로 어떻게 보면 입장 차이 때문에 예. 그 견해의 차이를 힘겨루기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남북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예. 모습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 어떤 접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 그것 자체가 또 다른 해석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되도록이면 서로가 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오히려 다른 쪽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예. 지금 현정은 현대 대표가 예. 방북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구체적으로 금강산을 두고 어떤 얘기가 오갈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조의라든가 조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자연스럽게 오고 가면서 예. 풀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어제 저 아베 총리 위로전이 전달되면서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은 뭘 안 보내나 이렇게들 물어본 거예요. 과거 같았으면 관계가 괜찮았으면은 조화도 보내고 아니면 규모를 켜서 조문단이 오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뭐 일절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왜 안 보내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요. 이건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상황이 좀 그래서 지금 남북관계 그다지 좋지 않다는 모습을 또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관련 기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기사는 민주당 기사입니다. 보시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사태 뒷북사과다. 뒷북사과라는 표현이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장관이 사퇴한 지 보름이 넘은 뒤에야 무슨 어떤 이점 표명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무거운 책임감, 국민께 매우 송구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자, 일단 사과한 부분의 제목이 크게 달려 있는데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책임론에 기자 간담회 앞당겨서 유감 표명을 했다. 그러니까 당내 일각에서 이제 책임론, 뭐 지도부 사퇴론, 뭐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의식해서 기자 간담회를 좀 당겨서 했다. 그런 뜻이고요. 청년들 불공정 박탈감 헤아리지 못했다. 그러면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당 쇄신론 속에 퇴진 당직 개편은 없을 것이다. 송구는 하지만 뭐 퇴진, 뭐 당직 개편, 뭐 쇄신 이런 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자 그리고 한국당에 대한 비판을 또 많이 했습니다. 이런 야당 처음 본다. 한국당에 날 세웠습니다. 그러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성 없는 회견, 뭐 비판만 하네. 이렇게 또 반박 논평이 좀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해찬 조국 사태 송구 사과했지만 사퇴는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 대표를 둘러싼 문제가 두 가지예요. 이른바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그리고 결국은 장관의 사퇴까지 이르렀는데 집권 여당에서 무슨 어떤 입장 내지는 국민에 대한 뭐가 없다. 뭐 사과, 송구가 없었다.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사태가 됐는데 당 지도부에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당내 요구 두 가지 갈래가 있었는데 어제 그래서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그 두 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송구하다는 표현, 그러나 사퇴 이런 부분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청년들 박탈감 헤아리지 못해 지금 물러나는 것은 선거 포기다. 선거 앞두고 지도부가 물러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2030 세대 영입위에 경선 비용을 낮추겠다. 이런 계획 밝혔고요. 의원 정수 300명 이상 확대에 대해서는 어제 분명히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이해찬 대표의 기자간담회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검찰개혁 사과과 관련해서 당 소속 의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을 하나하나 새겨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 점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30년 넘게 했는데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부 비판과 견제가 야당의 임무라지만 이렇게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도 처음 보았고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요. 검찰은 사람을 잡아다가 족치는 곳이라는 그런 인상을 받는다고요. 위협적인 분위기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 일반 검찰은 아니고 군 검찰에서 조사를 많이 받아봤지만 그건 폭행이지 수사가 아니잖아요. 응? 네, 지금 영상 마지막 부분에 검찰 관련 얘기가 있는데요. 요 기사입니다. 보시죠. 역시 뭐 같은 내용 들어가고 있는데 요 아랫부분 보시죠. 뭐 책임론에 선거고 뭐 사과가 좀 늦었다는 표현이 제목이 있고요. 요 부분 보시죠. 검찰 사람을 족치는 곳 발언인데 좀 이게 검찰에 대한 아주 굉장한 비판이잖아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가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반 시민은 검찰이 사람을 잡아다 족치는 곳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저도 군 검찰 조사를 받아봤지만 수사관이 와서 막 툭툭 치고 욕이나 하고 그건 폭행이지 수사가 아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한 강한 불신을 지금 나타난 겁니다. 자, 어제 이해찬 대표의 기자간담회 내용 시간이 꽤 됐는데요. 조국 정국과 관련된 어떤 송구단 내용도 있었지만 사실은 검찰 개혁에 보면 굉장히 불량상으로 좀 강조가 돼 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 대한 어떤 비협조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꽤 할애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이경환 변호사.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지 보름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입장 표명, 뭐 사과 표명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그렇다면 늦었다라는 거는 그동안 뭔가 고민이 깊었다는 뜻이에요. 예. 이해찬 대표 그동안 무엇을 고민했을까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과연 진정한 사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진정한 사과라면 시기도 빨랐을 것이고 예. 그 내용도 정상적으로 나왔을 것인데 오.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떠밀려서 예. 억지로 하는 사과였다라는 아.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 사과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본인은 마치 청년들의 어떤 불공정을 주로 이야기를 하지만 예.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조국이란 말이 언급이 안 됐지만 조국 장관의 적격성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조국 장관, 부적격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분을 지키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진정으로 잘못을 알고 예. 사과를 해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예.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본인들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예. 결과적으로 일부 청년들에게 불공정성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들이 예. 입시 비리와 관련돼서 예. 그런 것들만 잘못됐고 오히려 문제는 야당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예. 오히려 검찰의 잘못이다. 검찰의 과잉수사가 잘못이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국 전 장관은 부적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과연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이런 입장 표명이 늦은 건 아니냐라고 보시는 거네요. 입장표에 늦었을 뿐만 아니라 예. 그 내용이 사과 내용 속에 들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예. 진정한 사과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왜 예. 진정한 사과가 아니냐. 국민들의 생각하고는 동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아.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사과는 아니었을 거라 보는데 어쨌든 뭐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낫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어쨌든 진정한 사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보게 되고 그런 진정한 사과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뭐 사퇴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당연히 뭐 사퇴 이야기도 나오지만 예. 본인은 사퇴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예. 진짜 자기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사퇴를 하겠다고 본인 내심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예. 왜 이런 야당 처음 본다? 과연 본인 그렇게 이야기를 야당한테 하게 되면 예. 야당 입장에서는 똑같이 돌려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여당 처음 봅니다. 과연 야당의 이야기를 협치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그렇게 되면요. 국민은 이렇게 생각해도 이런 국회 처음 봤다가 돼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예. 정말 죄송한데요. 예.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예. 그래도 전국의 운영 책임은 여당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의 이야기를 구슬러서 예. 좀 들어주고 예. 양보하는 것 대화 타협을 통해서 어떻게 끌어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야당 보고 한마디 했어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규환 변호사의 얘기를 곰곰이 들으면서 뭔가를 열심히 임한 조대진 변호사. 지금 뭔가 이게 반론을 제시할 걸 단단히 준비하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뭐 물론 민주당이 반성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이제 물론 이제 반성할 부분이 있다는 거하고 예. 야당한테 사죄까지 뭐 죄송하다는 말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지금 조국 그 전 장관에 관련된 수사가 예. 지금 아직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든지 지금 낙마 자체도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지 예. 무슨 범죄 혐의 때문에 지금 낙마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 조국 사태가 뭐 여당만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예.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부분은 예. 젊은이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 얘기는 어제 좀 명확히 했죠. 예.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조국 정국에 있어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좀 당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도 있었는데 대통령의 결정에 너무 좀 뒤에 숨는 모습이 보여 있다는 것 자체는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주도하는 면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었냐는 거네요. 하지만 이제 정리해서 본다면 예. 지금 이 전국 자체가 민주당만이 아까 그 이해찬 대표도 그 이런 야당 처음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야당이 협조 안 하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전국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 예. 자체가 지금 뭐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든지 공수처 설치를 예. 찬성하는 국민들도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돌아보지 못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야당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대진 변호사. 근데 어제 나온 것 중에 이제 사퇴론 얘기에 대해서는 총선, 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지도부가 사퇴한다고 이거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그 부분은 당내 일리가 좀 제기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퇴할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예. 드렸지만 반성한 사안은 됩니다. 예. 하지만 지금 선거가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고 그렇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이 예. 지금 그 다른 야당을 지지하는 층보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지지율은 항상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 지금 뭐 지도부를 교체한다는 것은 뭐 일부는 게시판에다가 예. 뭐 그 지도부를 교체하라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는 있지만 그건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검찰을
검찰 개혁 그리고 예, 공수처 법안을 밀고 나가는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차원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옆에서 지금 이규환 변호사가 계속 발언권을 달라고 요청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 두 번째 발언이시니까 30초만 드리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야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적 없고요. 예. 국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요. 예. 그와 더불어 또 어제 이해찬 대표의 사과에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본인은 청년층에 대한 것만 물론 국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국민 특히 청년했지만 본인의 내심 속에는 청년의 아픔만 아우르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서 느낀 생각들은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 중년, 노년 온 국민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아무래도 청년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느낄 필요가 있다. 이 부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규환 변호사 얘기를 듣고 또 갑자기 김성수 평론가가 또 요청하셨는데 얘기 말씀하세요. 지금 그 이해찬 대표께서 사과를 하신 것은 원칙론적인 측면입니다. 결과적으로 옳은 것을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에게 무리를 일으키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을 주도하는 여당의 입장에서 사과를 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러한 사과조차도 자유한국당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국정농단 일으킨 것들,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폭력 사태 만든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한 적 있습니까? 사과가 아니라 지금 뭐 가산점 얘기를 했다가 여론이 나빠지니까 약간 좀 뒤로 가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진짜 사과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의 사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규환 대표가 또 발언 늦게 요청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더 짧게 드리겠습니다. 20초만 드리겠습니다.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을 오인하고 있고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왜 꼭 사과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정치적 행위라고 지금 한국당은 주장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본인의 입장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자꾸 논점이 지금 패스트트랙 그 지정 건으로까지 가고 있는데 뭐 거기까지 지금 확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간담회 뭐 송구하다는 표현도 나왔고요. 뭐 검찰 개혁 나오고 뭐 자유한국당에 대한 어떤 비판도 있었고. 자, 윤영걸 전 대표님께는 요 부분 이해찬 대표의 검찰을 바라보는 인식이 좀 다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기 검찰은 이런 곳이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 반드시 필요하다는 어떤 정당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검찰이 사람 족치는 곳이라고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보통 강골 검사라고 있잖아요. 강골 검사. 강골 검사가 무슨 뜻이냐면은요. 사람은 더 잘 족치는 사람이 강골 검사예요. 없는 그런 사람도, 뜻입니까, 강골이요? 없는 사람도 죄를 만드는 게 우리나라 검찰이었어요. 그거 수사가 안 되면 그 옛날에 중수부장이 외환은행장 론스터 수사할 때 불러서 얘기했대요. 당신 론스타 갖고는 별로 나오는 게 없으니 내일부터는 개인 비리 수사 들어가니까 좀 양해해달라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수사했어요. 뭐 양해까지 구하면서 수사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굉장히 거예요? 예우를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엉터리 없이 좀 많이 한 건 사실인데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동안에 있었던 건데 왜 갑자기 저렇게 처음 발견한 것처럼 이해찬 대표가 저러죠. 저 검찰이 저런 지 오래됐거든요. 그동안은 계속 국정농단 수사부터 했는데 왜 하필이면 조국 나올 때부터 저렇게 검찰에 대해서 두드리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수사하는 거에 대한 그 불만 그거를 표시한 건데 여태까지 누적된 거 표시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저는 조치가 나온 거를 보는데 너무 의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사과한 거는 저는 국민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지지자들을 겨냥해서 제대로 조국을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그 뜻이 아닌가 저는 싶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그만둘 때 사과했잖아요. 그때는 그냥 송구하다고 그랬고 어제 송구는 매우 송구하다고 그랬어요. 매우 송구하다. 매우자가 붙은 것만 다르지 어떻게 보면 똑같고 저는 국민에 대한 것보다는 지지자를 겨냥한 거다. 조국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국론 분열은 아직도 앞으로도 좀 계속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윤영건 대표께서 이 발언 앞부분에 이제 과거의 검찰 행태에서 하신 분은 뭐 윤영건 대표님이 이제 개인 견해는 좀 그렇죠. 밝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고 제가 본 얘기고 제가 느낀 얘기지 알겠습니다. 그게 뭐 검증된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검찰이 강압 수사가 많았다. 특히 특수부 쪽에서는 없는 죄도 만들었다. 이런 여론이 많았던 그런 것도 풍문이나 사실이죠. 여론이 있었다라는 걸 그렇죠. 전달해 주신 걸 네네.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른바 황교안표 인재 영입, 뭐 1호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불발되게 생겼습니다, 지금요. 그 내용을 살짝 알려줬는데 내용이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보겠습니다. 한국당 외부 수혈 시작부터 삐끗. 박찬주 예비역 대장 제외. 이게 됐습니다. 황교안 인재 영입 1호 불발. 어제자 신문들에서 보도가 됐죠. 오늘 이제 발표 예정인데 황교안 대표가 새로운 외부 인재 영입 한 10여 명 정도를 추렸고 그리고 오늘 발표할 것이다. 그중에는 누구누구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도가 어제 됐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도 어제 소개해드렸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비판이 일었어요. 그래서 제외가 됐습니다. 보시죠. 검찰 쪽에서 이제 무혐의 결정을 받긴 했지만 이른바 이제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가 됐잖아요. 박찬주 예비역 대장. 뭐 논란이 커지자 당 최고위원들이 급제동에 나섰어. 이거 나섰다 이렇게 됩니다. 뭐 안 된다라는 반대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대략 10명 정도의 1차 영입 대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요, 배우 김영철 씨도 뭐 거론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김영철 씨가 언론을 통해서 생각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본인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탤런트 김영철 씨는 제안 고사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인재 영입 대상 중에 여기 얼굴이 좀 있네요. 박찬주 예비역 대장도 있고요. 윤창현 교수, 그리고 여기 이진숙 전 MBC 간부였죠. 그리고 여기 뭐 여러 명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인물들이 발표될지 기다려 보고요. 권력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역시 뭐 아까 매일경제 기사는 B끝. 근데 여기는 스텝이 꼬였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인재영이 첫발부터 스텝 꼬인 한국당이다. 최고위원들 청년 발탁하라 항의에 박찬주 등 영입 보류. 당내에선 다른 인사들, 박찬주 예비역 대장을 뺀 다른 인사들도 보니까 새롭지 않다. 2030 보수층에 큰 실망 줄 거다. 이렇게 좀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황교안 대표의 뭐 이제 설명이 좀 있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인재 영입한 분들의 일부를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조금씩 그 이야기들이 있는 부분을 모아서 국민들에게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관해 의미가 있는 이런 분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거론되고 있는 영입 명단에 뭐 감독이나 킬러 콘텐츠가 없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제가 지금 발표할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개개인에 대해서 평가는 국민들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박찬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공관병 갑질이라는 부분 공정이랑 맞지 않나요? 누가 발표될 것인가에 관해서 지금 보도된 내용들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내일 발표하면서 한 분 한 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오늘 뭐 설명이 있을 것이다는데 기자들이 이제 박찬주 예비역 대장에 대해서 질문 집중적으로 했어요, 어제. 자, 윤영권 대표님. 예.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예. 미래, 청년, 중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미래, 앞으로를 바라봐야 되고 청년, 젊은 세대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을 외면하고 있잖아요. 중도, 지금 중도층이 조국 사태 이후에 전체의 한 46%가 중도 부동층이래요. 그러면 그걸 겨냥해야 되잖아요. 이번 영입한 사람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저는 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어요. 중도, 청년, 미래가 없이 과거, 노년, 또 오른쪽 완전히 오른쪽파. 그러니까 뭐 일부 언론의 설명은 지금 명단에 들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된 인물들의 전체의 공통점이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뭔가 피해를 보거나 희생을 당한 사람, 뭐 이렇게 분류가 되더군요. 그러니까 과거죠. 물론 뭐 적폐청산에 억울한 점이 있어서 그 대표 인사를 영입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겨냥한 거잖아요. 과거 적폐청산했는데 그 과거에 또 대응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의 문제로서 뭔가 부각이 되고 주목을 받은 사람이니까 역시 과거일 수밖에 없다. 좀 미래를 볼 수 없냐 이거죠. 그리고 박찬주 대장은 공관병 갑질이 지금도 부인은 재판 중이거든요. 본인은 뭐 별건 수사로 억울하게 뭐 여러 가지 걸려서 그 나중에 무죄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부인은 아직도
그 뭐 전 부친 거 집어 던지고 예. 또 공감병 또 뭐 호출기 차고 있고 예. 가족들 빨래해주고 이게 어느 당시에는 정도는 그런 부분들이 저 언론에 보도가 그때 되면서 논란이 그때 됐었죠. 국방부 대변인이 또 발표를 했어요. 저는 무죄가 뭐 때문에 무죄인지는 모르겠지만 범죄 사실은 아니지만 그 갑질한 건 어느 정도 있는 거로 지금 나왔잖아요. 무혐의죠. 정확하게는 무혐의. 그렇죠. 예. 무혐의로 나왔지만 예. 그래도 갑질한 거는 나왔는데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그 반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는지 미래를 겨냥하고 지금 예. 그 호감도가 예. 자유한국당이 갤럽 조사가 10월 달에 한 자유한국당 호감도가 28%인데 예. 비하고 호감도가 62%예요. 그러니까 2.2배가 예. 비호감도가 높아요. 예. 그럼 그걸 겨냥하기 위한 중도층을 겨냥하기 위한 새로운 임무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 너무 좀 아쉬운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예. 거는 방을 빼고 새 식구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부터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정농단부터 책임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좀 거품 좀 걷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갈비탕 끓일 때 위에 기름 좀 걷어내야지 좀 갈비탕 기름까지 얘기가 맛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 그 산뜻한 거 아니에요? 예. 그 기름 그대로 놔두고 새 식구만 자꾸 넣어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기름 그대로 두면 맛이 좀 텁텁하죠. 맛이 텁텁하잖아요. 예. 좀 걷어낼 것부터 하고 새 식구로 들어야지. 예. 방이 너무 비좁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예.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착각이 예. 큰 착각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착각은 예. 광화문에 모인 민중의 함성이 자유한국당을 향한 지지의 함성이다. 예. 큰 착각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불안해서 광화문에 나온 거예요. 그거를 칭찬으로 듣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자유한국당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 광장에 나간 거예요. 예. 민주당도 안 되지만 예. 문재인 정권도 불안하지만 예. 자유한국당 더 불안해서 광장에 나온 거예요. 그걸 자기 지지로 알아들었고 뭐 인센티브 주고 상 주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또 두 번째는 그 쇄신 혁신을 안 해도 이대로만 가면 내년 총선 승리한다. 저는 그거 어렵다고 봅니다. 빨리 바꾸고 예. 혁신하고 물갈이하고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영골 전 대표께서 아주 매섭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럼 어제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좀 반발이 있었거든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금시초문이었고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 들은 얘기 정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영입 인사로 적합하냐에 대해서 우리 최고위원들 회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의견이 좀 맞았던 걸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당이 앞으로 그 영입 1호는 저는 청년이어야 된다. 영입 1호에 대한 상인성도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영입하는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어제 뭐 회의가 끝난 지 조경태 최고위원의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사자라고 할 수 있죠? 박찬주 예비역 대장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박찬주 당 결정 따르겠지만 국민에게는 어떻게 빌지 지금 뭐 명단이 들어가는 거 갔다가 다시 빠지고 뭐 이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나도 대상에서 빼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요. 황교안 대표 리더십 타격 걱정이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좌파는 세게 밀고 나갈 줄 아는데 우파는 좀 그런 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본인이 약간의 불만 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거를 좀 덧붙여 있습니다. 뭐 주 내용은 아니고 약간 덧붙인 내용이겠죠. 근데 아무튼 논란이 되니까 나도 대상에서 빼달라고 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이거 타격받을까 걱정이 듭니다. 뭐 이런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 지금 박찬주 대장을 영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어요. 다른 인물인 줄 알았어요? 다른 인물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을 바라보는 그 감성적인 부분이 정말 조금 많이 틀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영입이라는 거는 물론 좀 참신하고 좋은 사람들 그리고 국민들이 피로도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을
영입을 하는 거여야 되는데 예. 물론 저도 자유한국당을 지지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에 좋은 인물들이 들어가서 민주당과 경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경쟁당도 자극을 받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사람을 1호 대상자로 1차 대상자로 선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오만함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윤영걸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광화문에 관련된 집회들이 일어나면서 예. 지금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도취돼서 지금 자기들의 지지도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를 예. 비판하는 그 지지도 예. 그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실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의 그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영입 시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규환 변호사, 한국당의 몸남국의 이규환 변호사, 뭔가 메모를 열심히 하셨어요. 예, 예. 발언 준비를 하셨는데, 예, 예. 뭐, 설명 내지는 뭐 해명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아까 설렁탕 이야기 좀 나왔는데요. 예. 기름 걷어내고 뭐 고기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 지금 기름 걷어내는 과정이고요. 아, 걷어내는 고기 넣기 위해서, 과정이니까 새로운 지금. 고기를 넣기 위해서 고기를 좀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아. 그래서 나중에 기름 걷어내고 다시 넣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 기름 먼저 준비된 넣은 건 아니고 예. 지금 다 일련의 과정이죠. 아. 그래서 지금 방은 뺄 거니까 방은 빼고 다시 그러면은 기름 고기 넣을 결국 거라는 좀 얘기죠. 지켜봐 달라는 이런 네, 말씀이네요. 조금 지켜봐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예. 1호 영입 이야기 나오는데 예. 그 박찬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박찬주 대장 1호 영입인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1차 영입 대상 중에 1인이고 그렇죠. 그나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지금 보류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는 아직도 당의 시스템이 살아있다. 어쨌든 국민의 목소리를 비판이 듣고 있으니까 제외되고 하는 게 이제 시스템이 예, 살아있는. 시스템 살아있고 또 뭐 황 대표님의 예. 어떤 리더십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저는 오히려 유연한 리더십으로 봅니다. 일단 뭐 최고위원들이 전체 최고위원들이 예. 한 목소리로 그렇게 했을 때 예. 어떤 받아들이는 목소리 그건 하나의 유연한 리더십으로 보고 있고 예. 오히려 그렇게 본다면 예. 뭐 불통의 리더십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지금 왜 조국 사태에서 이해찬 대표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되느냐. 예. 결국은 자기 갈 길을 가겠다. 예.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잘못 내지는 어떤 비판받을 점 수용을 한 다음에 예. 물론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도 완전히 제외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예. 일단 보류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또 영입의 정당성 관련해서는 예. 보통 정당에서는 다 상대 정당에서 핍박받은 사람을 이렇게 선수로 데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당은 안 그랬느냐? 예. 다 그랬거든요. 예. 조홍천, 윤석열 총장이 왜 검찰총장이 됐는가? 지난 정부에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예.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입된 상 중에 그런 사람들을 뽑아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으로서는 예. 일반적인 절차일 뿐인데 그것만 가지고 온갖 비판을 다 하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예. 뭐 광화문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율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물론 우리 당이 예. 한국당이 예. 이 뭐 교만 5만까지 얘기를 하던데 예. 저는 지금 민주당 측에서 예. 한국당이 교만 5만을 하는 그 자체가 예. 민주당의 오만이라 봅니다. 마치 그것을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논리 연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만하고 교만하다고 지적하는 자체가 교만 오만이다. 자기 잘못을 갖다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예. 자체가 오만이라 하는 자체가 이제 오만이라 보는 게 되는 예, 거죠. 예. 물론 알겠습니다. 그 지적하는 포인트는 알겠는데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조국 사태가 벌어진 자체가 예. 민주당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원래 촉발은 민주당의 잘못이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걸 반드시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황교안 대표 관련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조국 전 장관으로 갔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 문제로 초점을 다시 돌리겠습니다. 자, 김성수 평론가 하실 말씀 있다고 지금 발언 기회 요청하셨어요. 실제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예. 우리 이 변호사님 같은 견해만 있다면 큰일입니다. 지금 시스템이 무너지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 조경태 최고위원의 말 속에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몰랐다. 최고위원들이 예. 새로운 인재가 영입된다고 하는데 예. 언론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안다? 자유한국당이 예전에 새누리당 시절에 이러지 않았어요. 새누리당 시절에 정말 강한 정당이었을 예. 때는 어땠냐면 예. 여의도 연구소부터 예. 거기서 정확한 분석들이 나오고 예. 또 전략이 나오고 예. 그 전략에 맞게 인사들이 추천되고 그 인사들 속에서 예. 옥석을 가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거 다 무너지고 그냥 대표가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영입 대상 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어야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 어제 것이죠. 이제 최고위원 일부가 이제 그런 지적들을 해서 이제 이런 지금 신보라 보도가 된 대표도 거죠. 저 최고위원도 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신보라 최고위원이 어떻게 뭐 당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사람입니까? 항상 예스맨처럼 활동해왔던 사람인데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예.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청년을 상징성을 갖고 있는 청년을 대표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알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이 잘 되고 그 제대로 된 강력한 여당으로 등판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스템 정비가 돼야 된다. 그래야 리더십도 살아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교환 변호사가 또 발언 기회 요청하셨는데요. 20초 드리겠습니다. 예. 뭐 나쁘게 보려면은 예. 어른들 못 보겠습니까? 예. 우리는 김성수 평론가께서는 예. 야당의 당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당의 당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 여당의 여당 당적이 있다면 당직이요? 여당 입장에서 보게 될 것이고 시사평론가이신데 예. 여당의 당적 없이 공정하게 이야기하는 게 잘 당에 모르겠어요.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예. 아니, 당직 당에 없으십니다, 속해 있지 않음에도 지금. 불구하고 예. 그냥 일방적으로만 그렇게 보는 시각이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나쁜 걸만 보려고 하는 거. 예, 예. 저는 그 문제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치열합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 관련 그리고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어떤 인재 영입 이 사안인데 치열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김성호 평론가가 아까 잠깐 얘기할 때 뭐 예스맨 이런 표현했는데 그거는 김성호 평론가의 이제 개인적인 견해 어떤 평가라는 부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치열합니다. 얘기 나오니까요. 자, 이번에는 사회 분야 기사인데요. 어떤 뭐 법정에서의 모습, 그리고 어떤 수사에 관련된 모습 두 가지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법조인 두 분께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최순실 씨 등장했습니다. 최순실, 난 비선실세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본인 재판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기일이죠. 뭔가 이제 재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는. 자, 1년 4개월 만에 법정에서 직접 발언을 했는데 핵심은 난 비선실세 아니다가 핵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사를 도운 것뿐이다. 공모 안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손석희 JTBC 사장 정유라 본인 딸이잖아요. 정유라. 뭐 이렇게 증인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원이 이거를 판단하겠죠. 자, 어제 최순실 씨의 발언 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봅니다. 20년 이상 유치원을 운영하는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운 것이고 어떤 기업도 알지 못한다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딸과 손주들이 평생 상처받아야 할 상황인데 재판에서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렇게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평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공모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재판 과정에서 조사되거나 현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사명감을 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있는 그대로 밝혀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억울하게 뇌물죄로 처벌받지 않는 결과를 도출해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 조대님 변호사. 그러니까 뭐 어떤 내용에 대한 인정보다는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비선실세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순실 씨가 이제 조금 그 정권 초기에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조용히 좀 이렇게 좀 잠잠하다가 이제 조금 정부의 인기가 시들하니까 이제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살아나면서 이제 본인의 목소리를 좀 내기 시작하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는데 공모관계에 관련된 설명을 한 번도 제대로 탄핵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러야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들어봐야겠다라는 건가요? 네, 근데 실제로 여러 가지 다른 실제적 그 간접 증거들을 통해서 공모관계에 있다는 것이 지금 이미 밝혀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의미 없는 증인 요청인 상태고요. 다른 어떤 증거들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네네. 그런 상태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는 비선실세가 아니고 나는 억울하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그런 재판을 그 쇼잉의 재판의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규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 신청했어요. 그럼 문제는
일단 법원이 인정할까 부분. 그럼 만약에 법원이 인정했어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인정해야 되잖아요. 오겠다고. 그리고 오면 최순실 씨한테 유리한 증언을 할까? 뭐 이런 단계로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지금 파기환송된 영역이 강요죄, 일부 강요죄만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만 지금 심리 가능하고 혹시 뭐 대법원에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다툴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양형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인 채택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법원이 채택을 안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강요죄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확정 뭐 어떤 꼭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뭐 예를 들어서 변호인이 양형과 관련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게 되면 받아들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나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일반 전체적으로 재판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서 굳이 증인도 나올 수가 있겠는가? 지금 상당 기간 안 나오는데 여기만 나와서 증인을 한다. 이것도 그럴까? 이렇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어쨌든 뭐 공격 방어 방법으로서 증인을 신청한 거지만 실제 효용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뭐 수사 상황이라고 할까요? 오촌 조카 얘기가 좀 있습니다. 보시죠. 오촌 조카 조범동 옥중 자산 빼돌리기 하면서 이렇게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확실한 게 아니라 뭐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아내 명의 집 차인표 부부에게 10억에 팔아. 갑자기 어제 이 기사 많은 분들이 보셨죠. 갑자기 배우 차인표 씨 부부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내용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옥중에 있잖아요. 회사 돈 횡령에 따른 압류를 대비한 정황이 보인다. 이겁니다. 기사 내용은. 체포된 지 6일 만에 제3자를 시켜서 지금 문제의 어떤 부동산에 대해 매매 예약을 걸어놨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압류가 안 된답니다. 이렇게 매매 예약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피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부동산이 여기 있습니다. 차 씨, 하필 그 집을 모르고 샀습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합니다. 아니 차인표 씨는 무슨 죄입니까? 이런 거에 또 해명을 하게 됐어요. 어제 상황에서. 사실은 아무 연관도 없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해명이 소개돼 있습니다. 차 씨는 29일 취재진과 만나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급하게 알아봤는데 때마침 매물이 나왔다. 이 조 씨와 연관된 집인 줄은 몰랐다. 그리고요. 만약 집 구입 전에 해당 매물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들었다면 당연히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이미 샀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좀 난감하다. 그러면서 뭐 어쨌거나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런 데 이름이 올라가 돼서 참 뭐 송구하다는 그런 취지의 또 얘기를 했습니다. 차인표 씨는 죄가 없잖아요. 이거는 뭐 산 것뿐인데 이건 뭐 누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이게 좀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다. 이렇게 기사에 이렇게 소개됐네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일단 조범동 씨가 이제 옥중에 있으면서 아까 그 설명을 해주셨지만 회사 돈 횡령에 따른 압류가 지금 예상되니까 그 집을 미리 지금 처분을 하려고 매매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압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차인표 씨 부부가 그거를 지금 사들였다라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차인표 씨 부부는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갑자기. 네네네네. 근데 어쨌든 그 조범동 씨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기획하고 했다면 검찰들 측에서 그 관련된 조치들을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조범동 씨가 지금 지금 수감된 상황에서 급하게 필요 처분해야 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분했다는 그 양태가 보인다면 이런 부분들도 좀 조사를 해야 될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검찰은 의심한다라는 게 기사 내용인데 만약에 회피 목적이라는 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뭐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그 다른 기타 재산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몰수전 보존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지금 이미 매매가 인 거는 요거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은 이미 이제 없는 거래가 다 끝났고 또 다른 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아마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묘한 상황이 돼서 뭐 갑자기 또 차인표 씨 부부 얘기까지 등장을 해서. 예, 이규환 변호사. 거의 과정을 보면 이 압류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9월 14일 체포되자마자 6일 만에 9월 20일 만에 가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가등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상적인 선의의 제3자를 찾기 전에 이 재산을 일단은 빼돌려 놓기 위해서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민모 씨라고 하는 가등기 건자는 아마도 이 오촌 조카와 짜고 알고서 임시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해놨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직까지는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지금. 예, 의심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수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선의의 제3자, 잘 모르는 차인표 씨와 같은 그런 분들한테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압류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급하게 일반적으로 해두는 것이 가등기 절차라는 거예요. 가등기 절차를 먼저 급하게 해두면 그다음에 압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순위가 빨라지기 때문에 먼저 가등기를 해둔 상태에서 선의의 제3자를 물색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선의의 제3자 발견되게 되면 그분한테 매매를 하고 가등기도 이렇게 지우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함성유 기사 꽤 어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의 한방인의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이렇습니다. 오보하면 검찰 출입 금지. 법무부가 12월부터 이런 내용을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 몇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네 분 패널께서는 의견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서울신문입니다. 오보 기준도 없이 법무부 오보낸 언론사 검찰청 출입 금지, 출입 제한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개 금지 등 훈령입니다. 12월 1일. 그러면은 시행할 날짜가 얼마 안 남았네요. 시행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의견 수렴 땐 없었던 출입 제한 규정이 새로 생겼다. 이 피해사실 공개 금지 이 훈령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규정이죠. 검사장 자의적 판단으로 오보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오보 기준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일고 있고요. 검사 명예훼손 등 조항도 취지에 안 맞는다. 언론 감시 기능 위축되는 거 아니냐. 대검은 반대 의견을 냈는데 법무부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그 규정안을 내용이 좀 소개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사건 관계인이나 검사 또는 수사 업무 종사자의 명예와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낸 기자는 검찰총장이나 각 검찰청 검사장의 판단에 따라 검찰청 출입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수사 관계자에 대해서 무슨 사생활 얘기를 하거나 인권 침해하거나 명예훼손에 가깝게 하게 되면 명예훼손이야. 이건 오보야라고 판단이 되면은 취재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런 비슷한 규칙이 있는데 사실 그 규칙은 사문화돼서 사실상 적용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새롭게 만든 셈이 됐습니다. 관련 기사 더 있는데요. 보시죠. 명예훼손이다. 한마디면 보도의 재갈. 한국일보는 비판적으로 다뤘습니다. 법무부 공보준칙, 언론 통제 논란이다. 기사 마음에 안 들면 제재 가능한 거 아니냐. 정부 우호적인 언론관 드러낸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분 의견을 지금부터 좀 들어보겠는데요. 시간이 빠르게 가고 있어서 한 1분여씩 의견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촛불적 정부의 역설이다. 촛불 정부가 국정농단이나 정부 오만에 대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면 민주화로 더 진행이 돼야 되는데 휴브리스, 토인비가 얘기해서 휴브리스, 성공한 사람의 자기 오만, 민주적으로 집권한 사람이 오히려 더 옛날보다 더 심한 그 전제주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휴브리스 오만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과거 박종철 치사 사건도 그때 보도했을 때는 오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기준으로 하면 검찰청 출입 정지돼야 됩니다. 또 조국 사태 보도한 거, 사모펀드라든지 당국대 논문이라든지 그 검찰에서 흘린 게 아니거든요. 기자들이 옛날 논문 다 뒤지고 표창장 다 뒤지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거를 출입 정지시킨다. 그리고 보도를 통제한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사과하면서 그 검찰하고 언론에 대한
개혁을 주문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좀 과잉 반응으로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무지하고요, 무능하고 무책임은 다릅니다. 무지는 뭘 모르는 게 무지고, 예. 무능은 뭘 모른다는 걸 모르는 게 무능이고, 무책임은 뭘 몰라서 무능한데 그것도 모르는 게 무책임이에요. 아유, 이거 헷갈리네. 저는 정부가 예. 굉장히 저는 무책임한 처사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뭐 약간 오보를 냈다고 해서 그게 취재가 안 된다면은 뭐 만날 수도 없고 취재가 안 된다면은 이른바 이제 은폐 사건, 뭐 어떤 권력금 비리 사건 이런 거에 대한 취재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감시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그럼요. 구체적으로 이 법무부의 훈령이 뭔지 조금 더 소개되어 있는데 이 표를 좀 보겠습니다. 웰경제입니다. 몇 가지 내용인데요. 오보낸 기자 그리고 언론사에 대한 검찰청 출입 제한 그리고요 검사 및 수사관과 언론 종사자의 개별 접촉 금지. 그러니까 기자들이 검사 못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보 담당하는 경우 그 담당 검사 빼고 나머지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 금지,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에 대한 촬영 및 방송 제한,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 대한 촬영 원천 금지. 그럼 앞으로 압수수색하는 영상도 못 보게 되고 포토라인에서는 피의자도 못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사들은 약간 이런 데 불만 제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뭐 이걸 언론 탄압이다, 뭐 언론에 대한 뭐 장악이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거 지금 뭐 그 기자들이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취재를 할 때 뭐 영혼 털듯이 탈탈 털어가지고 지금 막 보도를 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부작용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부작용은 보완하는 선에서 보완해가면 충분할 것이고요. 예.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소위 말하는 기자들이 기레기까지 불리는 이 상태에서는 이런 정도의 훈련 정도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기존에 언론 중재나 소송 절차가 있는데 이게 과연 필요하나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좀 보세요? 그것과 물론 병행은 해야죠. 예. 하지만 사람들이 위화 효과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사실상 언론중재위원회에 가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징계를 받거나 뭐 조치되는 경우들은 거의 드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초장부터 이런 그 잘못된 기사라든지 과대 보도된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위화 효과를 주는 것 자체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경환 변호사. 알 권리를 쓰셨네요. 예, 국민의 알 권리와 기자의 취재의 자유와 피해자의 인권, 예전에 뭐 인격권이 부딪히는 영역인데요. 그 과거에 왜 피해 사실 공표죄가 형법에 딱 적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문화되어 왔느냐? 결국은 국민의 알 권리로서 정당한 행위다라는 것이 인정돼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단계에서 왜 이루어지는가? 만약에 정권 초기 때 정부 여당에 의해서 혹은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제 와서 조국 장관 사태 때문에 그 전국을 거치면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설득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피해자 인권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오보낸 기자에 대해서 저렇게 출입 제한할 정도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어떤 오보를 누가 판단할 것인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성수 변호사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적어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법적 제재가 들어와서 언론이 자신들이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책임을 확실하게 질 수 있는 언론을 왜 신뢰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들이 왜 언론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언론이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신문방송 배울 때 배우잖아요. 게이트 키퍼가 있어서 자신들이 뉴스 밸류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뉴스를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언론 유통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포털은 클릭으로 장사를 하게끔 판을 깔아놓고 그 클릭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마치 선인 것처럼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오보나 허위 정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입처 제도 등등들 해제하고 오히려 더욱더 강력한 제재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안에 대한 네 분의 다양한 의견, 오늘도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